깊은 밤, 당신의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 잠든 감각을 일깨우는 가장 우아한 문장의 성소, 푸른밤 도서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세상이 정해놓은 슬픔의 각본을 따라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검은 옷을 고르고 목소리를 낮추며 눈가에는 적당한 습기를 머금어야 하죠. 그것이 이른바 정상적인 인간의 도리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모든 형식이 단지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만적인 연극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진실하기 위해 슬픈 척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가 되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오늘 밤 우리는 그 어떤 가면도 쓰지 않은 채 뜨거운 태양 앞에 홀로 선 한 남자를 만납니다. 알베르 카미유 이방인입니다.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무심하면서도 정직한, 그래서 더 잔인하게 느껴지는 고백으로 문을 엽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였는지도 모른다. 양로원으로부터 전보가 왔다. 모친 사망. 내일 장례식. 경의를 표함.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마 어제였을 것이다. 메르소에게 어머니의 죽음은 눈물을 자아내는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알제리 시내에서 80km 떨어진 마렌고라는 곳에서 일어난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일 뿐입니다. 그는 평소처럼 단골 식당인 셀레스티네 집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와 조금 다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지만 그는 그 시선조차 귀찮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이틀간의 휴가를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사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침묵했지만 메르소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메르소에게 죽음이란 자연의 섭리이며 그 섭리 앞에 호들갑을 떠는 인간들의 예절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뿐입니다. 마렌고로 향하는 버스 안. 오후 2시 열기는 버스 안을 증기탕처럼 만들었습니다. 메르소는 슬픔에 침잠하는 대신 좁은 가죽 좌석에서 느껴지는 엉덩이의 뻐근함과 창밖으로 쏟아지는 지중해의 강렬한 햇살에 집중합니다. 길가에 늘어선 붉은 흙과 초록색 올리브 나무들, 그리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참을 수 없는 졸음. 그는 버스 안의 타르 냄새와 옆자리 승객의 거친 숨소리를 기록합니다.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추상보다 지금 자신의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이라는 구체적인 감각이 그에게는 훨씬 더 실존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꾸벅꾸벅 졸며 자신이 어머니의 나이조차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만 그 또한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양로원에 도착했을 때 원작은 메르소에게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어머님은 이곳에서 친구도 사귀셨고 평온하게 지내셨습니다. 메르소는 그 말이 지루합니다. 원장이 어머니의 시신을 보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짧게 거절합니다. 메르소는 어머니의 시신이 안치된 납골당으로 안내됩니다. 하얗게 칠해진 벽, 유리로 된 천장 아래 노인관. 그는 관 바로 옆에서 관리인이 권하는 밀크커피를 마십니다. 그리고 담배를 한 대 피워도 되겠느냐고 묻죠. 관리인은 잠시 주저하다가 함께 담배를 피웁니다. 어머니의 시신 곁에서 마시는 따뜻한 커피의 온기,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담배 연기의 알싸함. 메르소는 그 감각들에 집중합니다. 밤샘을 하기 위해 모여든 어머니의 친구들, 그 노인들의 주름진 얼굴과 흐느낌 소리는 메르소에게 기묘한 불쾌감을 줍니다. 한 노파가 끊임없이 흐느끼자 관리인이 제지하지만 메르소는 그 눈물이 진짜 슬픔인지 아니면 장례식이라는 무대 장치가 만들어낸 의무적인 배역의 연기인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그는 밤새도록 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을 채운 것은 어머니와의 추억이나 상실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하얗게 빛나는 관리인의 셔츠, 촛불의 불규칙한 일렁임, 그리고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차가워지는 대기의 온도였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육체적인 피로와 허리 통증만을 기록하며 이 긴 밤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랐습니다. 드디어 아침이 밝았습니다. 장례 행렬이 시작됩니다. 지평선 위로 떠오른 태양은 이미 대지를 사정없이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메르소는 검은 옷을 차려입고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걷습니다. 공기는 이미 뜨거운 증기로 가득 찼고 발바닥에는 지면의 복사열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메르소의 시선은 관을 온고하는 사람들의 등에 맺힌 땀자국, 그리고 어머니의 특별한 친구였다는 페레 노인의 비틀거리는 걸음걸이에 머뭅니다. 페레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뒤처지지만 메르소는 그 노인을 연민하기보다 그가 내뿜는 열기와 먼지에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하늘은 이미 빛으로 가득 찼다. 태양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다만 이 지독한 열기와 먼지,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이 길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나는 12시간을 내리 잘 수 있겠지. 그것만이 내가 바라는 유일한 구원이었다. 무사히 어머니를 땅에 묻었습니다. 메르소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알제로 돌아오는 버스에 몸을 싣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정한 아들이라 부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단지 진실했을 뿐입니다. 슬프지 않은데 우는 법을 배우지 못한 남자. 메르소는 이제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마신 그 커피 한 잔과 관 앞에서 피운 담배 한 대가 훗날 자신의 목을 조르는 단두대의 밧줄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메르소의 삶에 태양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유년의 낙원을 잃은 자는 슬퍼하지만 세계의 부조리를 깨달은 자는 현재의 감각에 집착합니다. 어머니를 땅에 묻고 돌아온 바로 다음 날 알제의 토요일 아침은 지독하리만치 찬란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검은 커튼을 치고 집안에 틀어박혀 고인의 넋을 기렸겠지만 메르소는 주저없이 해수욕장으로 향합니다. 그에게는 이미 흙으로 돌아간 어머니의 기억보다 지금 자신의 피부를 파고드는 뜨거운 햇살과 온몸을 감싸는 시원한 바닷물의 촉감이 훨씬 더 실존적인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예전 직장 동료였던 마리 카르도나를 제외합니다. 그녀는 하얀 수영복을 입고 햇살 아래 서 있었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파도 소리에 섞여 투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파도를 타고 서로의 젖은 살결을 느끼며 헤엄쳤습니다. 마리는 메르소의 넥타이가 검은색인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묻습니다. 누가 돌아가셨나요? 메르소는 덤덤하게 대답합니다.
어머니가요. 마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다시 묻습니다. 언제요? 메르소의 대답은 여전합니다. 어제요. 잠시 정적이 흐르지만 메르소는 그 침묵을 메우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는 마리의 젖은 가슴 위에서 부서지는 햇빛을 관찰할 뿐입니다. 두 사람은 극장에 가서 페르난델의 코미디 영화를 보며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어머니를 모든 지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각, 메르소는 마리의 육체적인 향기와 부드러운 살결 속에서 지독한 생의 환희를 느낍니다. 관습은 그에게 슬픔을 명령했지만 그의 육체는 기쁨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메르소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슬픔이 아니라 권태였습니다. 마리가 떠나고 홀로 남은 일요일 오후, 그는 침대에서 늦게까지 빈둥거리다 담배를 피우며 발코니로 나갑니다. 그는 하루 종일 그곳에 앉아 거리의 풍경을 관찰합니다. 일요일 미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가족들, 축구 경기를 보러 가는 청년들, 산책하는 노부부. 메르소는 그들의 움직임을 현미경으로 보듯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삶에 동참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관찰자처럼 인간들이 만들어낸 일요일의 의식들을 묵묵히 지켜볼 뿐입니다. 하늘의 색깔이 진주빛에서 회색으로 다시 짙은 청색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는 끈질기게 응시합니다. 가로등에 불이 들어오고 거리가 어둠에 잠길 때 그는 비로소 안도합니다. 결국 또 일요일 하루가 지나갔고 엄마는 장사 지냈고 나는 다시 직장에 나갈 것이고 결국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메르소에게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 어떤 거창한 의미도 대단한 슬픔도 삶의 거대한 단조로움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조차 이방인이었습니다. 월요일이 되어 직장으로 돌아온 메르소에게 새로운 이웃들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한 명은 늙은 개를 끔찍하게 학대하면서도 그 개를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는 살라마누 영감이었고, 또 한 명은 포주라고 소문난 것은 사내 레몽 신테스였습니다. 레몽은 어느 날 밤 메르소를 자기 방으로 초대합니다. 그는 자신이 사귀던 아랍 여자가 배신을 했다며 그녀에게 복수를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메르소에게 여자를 유인할 편지를 대신 써달라고 부탁하죠. 메르소는 레몽의 비도덕적인 복수극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레몽에게 우정을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기에 펜을 든 것뿐입니다. 그 무심한 선택이 훗날 자신의 목을 올가매는 밧줄이 될 것임을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마리는 다시 메르소를 찾아와 묻습니다. 우리 결혼할까? 메르소는 무덤덤하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정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좋지만 사실 그건 나에게 아무래도 산단없는 일이야. 마리가 슬픈 표정으로 사랑이란 건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요? 라고 물었을 때도 메르소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글쎄, 아마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나에겐 별 의미가 없어. 메르소의 세계에는 의미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현재의 욕망과 감각만이 존재할 뿐이죠. 그는 레몽의 초대를 수락하고 그의 친구인 마송의 해변 별장으로 가기로 약속합니다. 운명은 이제 그를 뜨거운 태양과
아랍인의 칼날이 기다리는 붉은 해변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운명은 언제나 평범한 얼굴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일요일 아침, 메르소는 마리 그리고 레몬과 함께 그의 친구 마송의 해변 별장으로 떠납니다. 잠에서 불깬 메르소의 눈에 비친 알제의 아침은 이미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해변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온통 노란색과 파란색뿐입니다. 마리는 가벼운 리넨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었고, 메르소는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은 햇살의 무게를 느낍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뒤편에는 레몽을 뒤쫓는 아랍인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해변에 도착하자마자 마주한 바다는 너무나 투명해서 오히려 날카로웠습니다. 메르소와 마리 그리고 마솜은 바다로 뛰어듭니다. 메르소는 차가운 물 속에서 잠시 안식을 찾습니다. 물결이 살결을 훑고 지나가는 감각, 마리의 젖은 머리카락이 자신의 뺨에 닿을 때의 감촉.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부조리가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 태양이 다시 그의 정수리를 내리찍습니다. 모래사장은 이미 거대한 달궈진 프라이팬처럼 변해 있었고 공기는 끈적이는 설탕물처럼 폐부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점심을 먹은 뒤 남자들은 산책을 나갑니다. 뜨거운 모래를 밟으며 걷던 중 그들은 레몬과 원수 관계인 두 명의 아랍인과 마주칩니다. 긴장감이 해변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레몬과 아랍인 사이에 주먹 다짐이 오가고 아랍인 중 한 명이 칼을 뽑아 레몬의 뺨과 팔을 긋습니다. 붉은 피가 황금빛 모래 위로 툭 떨어집니다. 메르소는 그 광경을 마치 남의 일처럼 지켜봅니다. 분노도 공포도 없습니다. 그저 일이 이렇게 되었군이라는 무심한 자극뿐입니다. 상처 입은 레몽을 별장으로 데려가 치료한 뒤 메르소는 다시 해변으로 나갑니다. 레몽은 권총을 챙겨 들고 복수를 다짐하죠. 메르소는 그에게서 권총을 건네받습니다. 나쁜 생각이 들면 내게 넘겨요. 그 권총의 차갑고 묵직한 금속성이 메르소의 손바닥에 닿는 순간 비극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메르소는 혼자 해변을 걷습니다. 그는 다시 별장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늘까지 가는 길에 내리쬐는 그 지독한 햇빛을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열기를 피하기 위해 시원한 샘물이 솟아나는 바위 그늘을 향해 걷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레몽을 찔렀던 그 아랍인이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아랍인은 메르소를 보고 몸을 일으키며 칼을 뽑았습니다. 그 순간 지중해의 태양이 칼날에 반사되어 메르소의 두 눈을 직격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활짝 열리며 온 세상이 불을 뿜어내는 것 같았다. 나의 눈꺼풀은 이미 땀과 빛에 타버려 감을 수조차 없었다. 이마에 맺힌 소금기 가득한 땀방울이 눈 안으로 흘러들어 시야를 가렸고 폐양은 거대한 황금 칼날이 되어 나의 이마를 베어버렸다. 메르소의 온몸은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긴장했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주머니 속 권총의 차가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내디뎠습니다. 그저 그늘로 가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양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빛의 폭격 속에서 메르소는 바나세를 당겼습니다.
첫 번째 총성이 고요한 해변의 침묵을 찢었습니다. 아라비는 쓰러졌고 메르소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메르소는 죽어있는 시신을 향해 다시 권총을 겨누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남은 네 발의 총탄을 발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불행의 문을 두드리는 5번의 짧은 노크 소리와도 같았다. 나는 알았다. 이 짧은 순간이 나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음을. 나는 세계의 다정한 무관심 속에서 나만의 유일한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었다. 메르소는 왜 네 발을 더 쏘았을까요? 그것은 확인 사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짓누르는 태양에 대한 마지막 저항이자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된 운명을 스스로 완성하려는 부조리한 의지였습니다. 이제 해변에는 다시 지독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아라빈의 붉은 피는 모래 속으로 스며들었고 메르소의 손에 들린 권총은 태양빛을 받아 여전히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메르소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시민도 슬픔 없는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조차 타인처럼 바라보는 가장 고독하고 가장 정직한 살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살인은 순식간이었지만 그 대가는 지루하고도 집요했습니다. 메르소는 감옥에 갇혔고 수많은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디이에게도 판사와 검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가 왜 아라빈을 쏘았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현미경을 들이대고 해부하려 한 것은 메르소라는 인간의 영혼 그 자체였습니다. 이 심판사는 메르소에게 십자가를 들이대며 회개를 요구합니다. 하느님을 믿지 않습니까? 당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나요? 메르소는 대답합니다. 아니요, 딱히 뉘우치기보다는 어떤 귀찮음을 느낍니다. 판사는 당황합니다. 죄를 지은 자라면 마땅히 공포에 떨거나 눈물을 흘리며 구원을 빌어야 하는데 이 남자는 마치 남의 일기를 읽듯 덤덤했기 때문입니다. 사흘하는 거대한 기대장치 속에서 메르소는 결코 맞물리지 않는 톱니바퀴였습니다. 드디어 정식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 안은 알제리의 여름 열기로 가득 찼고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은 메르소의 목을 조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될수록 기묘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메르소를 기소한 검사는 아라빈의 죽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양로원 원장과 관리인을 증인석으로 불러들입니다. 원장님, 피고가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울었습니까? 아니요, 울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보려 하지도 않았고 아주 침착했습니다. 관리인, 피고가 관 옆에서 무엇을 했는지 말해보시오. 그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같이 피웠죠. 법정에는 거대한 충격과 혐오의 파도가 일렁입니다. 사람들은 살인이라는 범죄보다 어머니의 관 앞에서 커피를 마신 불경함에 더 큰 분노를 느낍니다. 검사는 승기를 잡은 듯 배심원들을 향해 포효합니다. 배심원 여러분, 보십시오. 이자는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운 자입니다. 장례식 다음 날에는 여자와 해수욕을 하고 영화를 보며 웃었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마음으로 장사 지내지 않은 자가 어떻게 살인자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는 도덕적으로 이미 자기 어머니를 살해한 자와 다름없는 괴물입니다. 메르소는 자신의 재판에서 철저히 소외됩니다.
변호사는 그를 가리켜 성실한 노동자이자 효자라고 거짓 미화를 늘어놓고, 검사는 그를 영혼이 없는 악마라고 저주합니다. 두 사람 모두 메르소라는 인간의 진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사회가 용인하는 서사 속에 메르소를 끼워 맞추려 할 뿐입니다. 메르소는 법정의 소음 속에서 아득한 현기증을 느낍니다. 지루함과 더위가 그를 덮쳐옵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피고 할 말이 있습니까? 왜 아라빈을 죽였습니까? 메르소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끼며 자신이 아는 유일한 진실을 내뱉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태양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하지만 메르소에게 그것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 뜨거운 해변에서 자신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방아쇠를 당기게 했던 그 지독한 물리적 압박, 그것만이 그가 말할 수 있는 솔직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법정이라는 연극 무대에서 진실은 가장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과관계가 명확한 악의를 원했지, 태양이라는 허무맹랑한 우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검사의 최후 논고는 화려했습니다. 그는 메르소를 차용함으로써 사회의 도덕적 근간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메르소는 생각합니다. 나의 운명이 나의 동의 없이 결정되고 있구나. 판결의 순간, 법정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갑습니다. 판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주문을 읽어 내려갑니다. 프랑스 국민의 이름으로 피고 메르소를 단두대에서 처형할 것을 선고한다. 메르소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공포도 슬픔도 억울함도 없었습니다. 다만 재판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이제 이 지독한 더위와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는 살인죄가 아니라 사회가 정해놓은 감정의 규칙을 따르지 않은 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그 정직함의 대가는 단두대였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뒤 메르소의 세계는 감옥이라는 좁은 사각형의 공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그 좁은 공간 속에서 그의 감각은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하게 깨어납니다. 그는 매일 새벽을 기다립니다. 사형 집행인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시간은 보통 새벽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발 소리 하나, 문이 열리는 작은 마찰음 하나에도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이 완성되는 순간을 정확히 마주하고 싶다는 정직한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감옥벽을 타고 이동하는 햇빛의 각도를 보며 시간의 흐름을 잊습니다. 마리가 면회를 왔을 때 느꼈던 그녀의 따뜻한 체온과 웃음소리는 이제 아득한 꿈처럼 멀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과거를 추억하지도 오지 않을 미래를 꿈꾸지도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폐부를 드나드는 차가운 감옥의 공기와 무거운 정막만이 그가 가진 유일한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는 상상합니다. 단두대의 칼날이 자신의 목을 지날 때 느끼게 될 그 서늘한 금속의 감촉. 그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 감각적 진실이었습니다. 메르소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속 사제가 3번이나 그를 찾아옵니다. 신부는 그에게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원을 빌라고 강요합니다.
이대로 죽으면 당신의 영혼은 영원한 어둠 속에 갇힐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믿으십시오. 메루소는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신부가 말하는 영혼, 죄, 구원 같은 단어들이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부가 메르소의 손을 잡고 강제로 기도하려 하자 메르소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뜨거운 불꽃이 폭발합니다. 그는 신부의 멱살을 잡고 평생 처음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의 그 잘난 신념들은 여자들의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가치도 없어. 당신은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지만 나는 비록 사형수지만 살아있단 말이야. 나는 진실하게 살았고 지금도 진실하게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 당신이 말하는 그 하느님이 내 죽음 앞에서 무슨 상관이지? 당신도 나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게 될 사형수일 뿐이야.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평등해. 그 어떤 기도도 그 어떤 눈물도 이 거대한 진실을 바꿀 수는 없어. 이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미를 강요하는 세상에 대한 최종적인 저항이었습니다. 세상은 메르소에게 죄책감을 느끼라고 하느님을 믿으라고 사회의 규칙에 순응하라고 끊임없이 강요해 왔습니다. 하지만 메르소는 끝까지 자기 자신으로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내세라는 불확실한 환상을 위해 현재의 확실한 진실을 팔지 않았습니다. 신부가 떠나고 감옥 안에는 폭풍이 지나간 뒤의 바다처럼 깊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메르소는 침대에 누워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쏟아지는 별들, 지중해 너머에서 불어오는 밤바다의 향기,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풀벌레 소리. 그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인간의 고통에 무심한지,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 무관심이 얼마나 다정하고 아름다운지를 말이죠. 세상은 메르소를 단죄했지만 자연은 여전히 그를 향해 별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메르소는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사회적 가식과 도덕적 압박에서 해방되는 것을 느낍니다. 세상의 다정한 무관심에 내 마음을 열었다. 나와 똑같이 그토록 형제 같은 세계가 결국은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행복했다. 지금도 행복하다. 그는 이제 단두대로 향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부조리한 삶을 완성하는 마지막 의식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이 가까이 와서야 비로소 삶의 강렬한 풍요로움을 맛보았습니다. 그에게 남은 마지막 소원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나의 사형 집행날 많은 구경꾼이 모여 증오의 함성으로 나를 맞아주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내가 덜 외로울 것 같았다. 나의 죽음이 이 세상의 부조리를 완성하는 찬란한 마침표가 되기를. 메르소는 처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위선에 굴복하지 않았고 단 한순간도 자신의 진실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의 내면에 숨어있는 이방인의 자화상이었습니다. 깊은 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태양 아래에 서 계신가요? 혹시 남들의 시선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눈물을 흘리고 사회라는 거대한 연극의 배우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이방인은 우리에게 나직하게 속삭입니다. 진실하게 산다는 것, 그것은 때로 세상 전체와 맞서는 외로운 일이지만 그 끝에는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위대한 자유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죠. 오늘 푸른밤 도서관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고독이 찬란한 진실로 변하는 평온한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